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39강 8. 중개업 경험 및 중개윤리 9.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업 경영.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자가 되면 중개업을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개업 경영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 이론이 아직도 빈약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고 법학이나 그 외 여타 학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현재 중개업 경영과 관련해서는 중개업 경영이 경영 이론이, 자 이제 경영의 특징을 보면 그 특징, 중개업 경영의 특징입니다. 중개업의 특징이 아니라 중개업 경영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영 이론이 좀 빈약합니다. 아직도 경영 이론이. 일반 경영 이론은 많이 발달했는데 중개업 경영 이론은 아직도 좀 빈약한 상태이고, 학문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각 대학에 지금 부동산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신다면 혹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 부동산학 과정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시면서 좀 더 많은 공부하실 걸 당부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이 비노출성. 자, 비노출성.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잘 밝히려고 그러질 않아요.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비고정성. 이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웠죠? 비고정성. 지리적인 위치가 국한이 되다 보니까 이 표준화된 이론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다양해요. 부동산 시장의 다양성입니다. 시장의 다양성. 아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한 지역에서도 임대차 시장 존재하고, 그리고 매매 시장 존재하고, 그리고 경매 시장 존재하고,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추상적이에요. 좀 추상성. 구체적이지가 않고 추상적입니다. 약간. 자, 네 번째는 고객의 의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 이리저리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마음이. 이제 중개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겪어요. 살 듯 하면서 안 사고 팔 듯 하면서 안 팔고 많이 겪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 하면서 베테랑 중개업자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중개 업무. 자, 부동산 시장이 다양하니까 중개 업무 역시 단순하지가 않고 다양하다. 중개 업무 역시 다양합니다. 중개 업무 역시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니까. 자, 그리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할 때,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효율성,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장래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부동산 시장만큼은 장래 예측이 곤란해. 그래서 경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법률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지만 정책 역시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장래 예측이 곤란하고, 여덟 번째는 수익이 고정적이가 않아요. 어떤 때는 잘 벌리다가 어떤 때 안 벌려. 수익의 유동성. 자, 비수기, 성수기. 이사를 자주 하는 또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봄, 가을에는 성수기니까 중개업 경영이 유리하다가도 여름이나 한겨울이 되면 매매나 임대가 딱 끊겨버려요. 거래 자체가. 그럴 땐 참 어렵죠. 자, 이러한 중개업 경영의 특징이 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자, 여러분이 이제 중개업 경영을 하면 이 중개업의 단계별 경영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 처음에 창업을 할 거라고 해서 창업기. 창업을 하면 어렵죠.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이게 좀 창업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발전을 해 나가요. 그 다음 발전기. 이제 중개업에 대해서 눈도 좀 뜨고 노하우도 생겼어. 자, 발전을 해. 그래서 중개업을 더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기. 자, 자기의 노하우를 세상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창업기 같은 경우는 이때는 안정성이 중요해요. 경영 전략이 안정성, 즉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거,
중개사무소 유지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안정성이 중요하고, 요때는 당연히 창업하는 기기니까 입지 선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입지 선정. 그러니까 권리금이 좀 세더라도 안정적으로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설사 처음 하더라도 신도시 같은 게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왜? 리스팅 농장이 많을수록 유리하니까 입지 선정이 무척 중요하고, 자, 요때는 고객과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도 무척 중요합니다. 광고도 꾸준히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창업계에는 또 수요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인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법인 같은 경우는 법 14조에 있는 업무만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이 돼 나가요. 발전이 되면 이때부터는 경제성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자, 중개 수요가 많은 걸 한다는 얘기죠.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창업기에는 안정성에 중심을 두고 발전부터는 경제성에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경매, 매수 신청 대리도 하기 때문에 경매 공부도 같이 경영을 합니다. 자, 요때 이제 고객하고 물건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경쟁업자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처음에는 자기 거 하기도 바쁘지만 발전기가 되면 주변도 이렇게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 확대기가 되면 능률성에 중심을 둡니다. 이제 능률성에 중심을 두면서 그 새로운 경영 전략을 짜게 돼요. 그리고 고객과 물건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중개 업무를 이제 체인화 하려고 그러죠. 자, 체인화 한다는 얘기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시작해서 중개법인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체인화. 그리고 자기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서 새로운 체인화 사업도 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 시장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게 중개업의 단계별 경영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중개업 경영에 있어서는 중개업 경영에 3요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개업 경영의 3요소하고 중개업의 3요소하고 헷갈려 하는데,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중개의 3요소하고 중개업 경영의 3요소는 왜 다르냐면, 중개의 3요소는 중개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과정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중개를 하려면 매도인이에요. 자, 그리고 중개업자가 있어요. 중개업자. 자, 그리고 을이 있어요. 을도 매수 의뢰인이야. 이렇게 있으면 중개를 할 때는 이런 의뢰인이 있어야죠. 중개 의뢰인이. 첫 번째 중개 의뢰인이야. 두 번째 중개업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거래하는 대상 물건이 있어야죠. 중개 대상물. 요게 중개의 3요소고, 중개업 경영은 중개업자 여기 안에서만 3요소야. 폭이 좀 작죠. 그러니까 중개업 경영의 3요소는 중개의 3요소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자, 중개업자. 중개업 경영. 자, 중개업자가 이제 경영을 해. 이 중개업 경영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냐? 그걸 보면, 중개업 경영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영자 입장, 중개업자에 필요한 게 뭐냐를 생각하면 돼요. 먼저, 본인 혼자 일을 못하니까 사람을 줄 거 아니에요. 사용인. 자, 인적 요소라고 그래요. 사용인. 자, 두 번째. 경영하려면 사무소 있어야죠. 중개사무소. 물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도 하고 할 겁니까? 계약서도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력으로 부동산 광고예요. 광고를 해서 고객을 확보해야죠. 부동산 광고. 마케팅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경영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인, 인적 요소, 인사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중개사무소, 물적 요소,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광고, 마케팅 전략에서의 광고에 홍보하는 거. 이거는 부동산 경영의 3요소. 부동산 중개의 3요소는 중개 의뢰인, 중개업자, 중개 대상물. 전혀 다른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업자의 경영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중개 윤리. 자, 중개업자의 윤리입니다. 중개업자의 윤리. 어떤 윤리를 갖고 중개에 임해야 되는지, 중개업에 어떻게 임해야 되나. 중개업자 윤리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크게 4가지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 윤리. 자, 서비스 윤리 중요합니다. 서비스 철저히 해야죠. 그리고 이건
중개 의뢰인에게 서비스하는 거지 사용인한테 서비스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개 의뢰인에게 서비스 철저히 친절 몸에 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직윤리예요. 조직윤리. 자, 조직윤리. 조직윤리는 뭐냐면 이거는 동업자윤리예요. 바로 동업자윤리. 조직. 중개업자 조직이니까 협회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동업자로서의 윤리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공동중개를 통해서 중개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거죠. 자, 동업자 윤리. 조직윤리 그러면 동업자 윤리가 되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공중윤리입니다. 공중. 부동산 거래 확립.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확립이 바로 공인중개사 법률의 목적 아닙니까?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는 거.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듯이 공중윤리는 바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고용윤리입니다. 이게 바로 사용인과의 윤리예요. 고용윤리. 사용인과의 윤리고 사용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런 서비스 윤리나 조직윤리, 공중윤리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개윤리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오늘 중개업 경영하고 중개윤리는 마무리하고 계약서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 즉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하나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하고 양점 쌍방에 이제 교부를 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 계약서 작성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약이라는 거는 민법에서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2인 이상이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로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요식행위도 아니고 그냥 의사가 합치만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그냥 민법에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서로 청약하고 승낙해갖고 거래가 되면 계약은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믿고 하면 되는데 공인중개법 사법에서는 뭐가 들어가나? 이거 중개업자가 들어가잖아요. 가운데 중개업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들어가서 계약서 쓸 때는 반드시 계약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요. 왜? 거기에 중개업자가 서명하고 낙인하라고 못을 박아놨어, 법에.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민법에서 말한 계약은 계약서를 안 써도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그 법률 조항이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인 여러분들에게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첫 번째 주의할 게 매도 의뢰인이 의뢰를 하잖아요. 임대차든 매도든 권리를 이전하려는 그 매도 의뢰, 특히 매도인이 중요한데 매도인의 매도를 할 경우에 권리의 진정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그 진짜 매매를 하려고 주택을 내놨다면 정말 그 주택의 주인이 맞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맞나. 설사 그 사람이 맞는데 그 주인인 사람하고 지금 물건 갖고 온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나. 이게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왜냐면 민법에서 뭐라고 되냐면 타인 물건도 거래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도 거래할 수 있어요. 민법에 의하면. 이런 걸 배우잖아요. 민법 매매에 있어서. 근데 타인 권리도 왜 매매가 가능하냐면 타인 거 사갖고 팔 수도 있는 거고 타인의 부탁을 받아서도 매매할 수 있는 거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뭘로 확인하냐? 매도인의 진정성, 매도인이 그 권리를 갖고 있냐 아니냐, 또 진짜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매도인 맞냐 확인하는 거로 먼저 등기부등본. 자, 등기부등본 플러스 주민등록증이에요. 증, 등본이 아니라 증,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요걸로 두 개로 확인하는 거고, 요즘은 주민등록증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도 다 알아볼 수 있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협회나 들어가서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이런 걸로 하게 하고, 자, 그리고 공부.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름이 다르다면 뭔가 하자가 생긴 거야. 그럼 빨리 조사를 해야겠죠. 대부분 같아요. 대부분. 만약 다른 경우 0.1%도 안 되는 그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의 문제 뭐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매도인은 반드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갖고 와야 됩니다. 나중에 대리인을 시켰다면 대리인에게 그 인감증명서 줘야 되고 본인의. 그리고 재산세 납부증명서 그거 띄면 돼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하나 띄워오면 다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재산세 냈는지 안 냈는지가. 자, 두 번째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하는데 매수인보다는 사실 매도인을 더 중시 여겨요. 매수인도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되는데 매수인은 돈만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 권리의 이전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매도인은 진짜 매도인이 아니라면 사기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결국 왜 확인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대리인 역시 매도인이 어떤 대리인을 썼다면 매수인의 대리인은 문제가 없어요. 돈을 주니까 매도인 돈 받고 이전해주면 끝인데 매도인의 대리인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이럴 때는 본인의 본인, 매도인 자신이죠. 매도인이 써준 위임장 플러스 인감증명서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추후에 본인에게 확인을 하고 거래 계약서 쓸 때만큼 본인이 나와서 써야 돼. 임대인, 만약에 대리인이 했는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도 없어. 그리고 대리인이 계약했어. 이게 어떤 경우에 남편이고 아내인 경우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이혼한 사이야. 부인이 집 팔고 도망간 거야. 그러면 그 집은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예요? 이제 진정한 권리자가 안 팔았다면 안 판 거예요, 그거는. 안 판 겁니다. 설사 부부라 하더라도 안 판 거라면 안 판 거야. 그러면 무권대리야, 부인이. 그럼 부인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확인하고 위임장이 없다면, 무슨 씨, 사장님,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인을 통해서. 그리고 계약하는 날은 꼭 직접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그런 적 없네요? 그러면 중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더 이상 중개를 안 시켜주면 돼. 딴 물건 소개해주면 되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대리인 여부 확인해야죠. 진정한 대리인인지. 자, 그리고 이제 의사 능력도 확인해야 돼. 이제 특히 매도인 쪽, 매수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민법에서 갑이든 특히 매도인 쪽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매도인 쪽에 이 미성년자야. 갑이 미성년자.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야. 계약 기껏 잘 해놨는데 취소해버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취소 못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나 한정친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금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도 무효야. 그럼 누구랑 계약해야 돼? 금치산자인 경우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과 직접 매수인이 거래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매도인이 이제 법인인 경우가 있어. 항상 매도인 쪽의 문제예요. 매수인은 돈 내는 사람이랑 문제될 게 거의 없어. 자, 매도인. 왜냐면 매수인은 피해를 보면 누가 보냐면 매도인이 보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돈은 줬는데 권리가 안 와.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항상. 매도인은 거의 피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매도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매수인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돈만 자기 돈 자기가 내는 거니까 확실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매수인을 파악하는데 이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이때도 주의를 해야 돼요. 자, 법인하고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매수인이 물론 법인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거래계약서에서는 당사자는 법인 자체야. 그러나 계약서 쓰는 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거기는 대표이사하고 하도록 해야겠죠. 이제 법인하고 할 때는 뭘 꼭 확인해야 되냐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쭉 보면 법인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돼요. 띄워보면 거기에 대표가 누구고 그리고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대표가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표이사가 이 법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와. 이사회에서 처분할 능력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 대표이사가 처분할 능력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거래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비역이 있나 없나 그 유무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 처분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대표이사에게 있나 아니면 이사회에 있나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런 걸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다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매매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대표기관하고 체결을 하되, 매매계약서에 있는 이름만큼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는 법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할 때, 뭘 살 때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때, 좀 매도인 입장일 때요, 처분을 할 때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관할관청, 주로 시도지,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라면은 그 시도지사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학교가 지접하는 건 아니고 학교 법인이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향교재산 처분할 때는 시도지사 허락. 그리고 전통 사찰도 옛날 사찰들, 전통 사찰 팔 때죠. 자, 이런 전통 사찰 같은 거 팔 때는 누가 허락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교재산 처분할 때는 그 종교재산 처분할 수 있는 그 대표자나 책임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 이런 법인하고 있고는 이제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되는데, 종중이 있죠, 종중. 종중하고 계약할 때, 종중은 등기부 등본도 없어. 이거는 그냥 종중이야. 우리나라 고유하게 내려온 거라고요. 자, 이 종중이 보유한 산지나 임야 같은 거 처분하는 수가 있어요. 돈을 마련하려고. 이 종중과 계약할 때는 종중의 대표자랑 이제 하겠죠. 관리인이라든가. 그럴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종중 재산을 처분해도 된다고 결의한 종중회의의 결의서가 필요해요. 그 결의서는 직접적으로 결의서를 갖고 와도 되고,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도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의서.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결의서는 직접, 간접, 불문. 결의서만 있으면, 결의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리고 종중에서 어떤 대표자고 재산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종중에서 그런 결의한 적 없다고, 증거도 없어. 그러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자나 관리자가 사기친 거예요. 그럼 그 매도가 안 돼. 예. 여러분들 민법에서 그 배운 거 있잖아요. 거래를 했는데 이전 등기를 했어. 근데 이 거래가 취소가 되면, 원인이 되는 행위, 이 채권 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건도 당연히 복귀한다. 유인성, 물권 행위의 유인성, 그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개에도 그대로. 그래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하는 말에 이해가 갈 것이고, 게을리한 분들은 지금 배우면 돼요. 자, 갑과 을이 거래를 했어. 매도를 하고 대금을 지급했어. 중도금, 잔금 치르기 전에 권리가 이전이 된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근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치러. 그건 해제에 의해서 해제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수가 있어요. 무효 또는 취소. 그러면 이 원인이 되는 채권 행위, 매매 행위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 물권 행위도 이렇게 이전이 되는 것으로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효 취소되는 이 행위가 103조, 104조 민법 103조, 104조 위반일 때, 반사회 질서 행위 위반일 때는 을로부터 병으로 권리 이전돼도 이것도 무효야.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나 107조, 108조 무효일 때, 비진의 의사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 같은 그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거일 때는 병으로 간 게 유효합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공동 소유 재산. 자, 법인, 매도인, 항상 매도인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인은 돈 내는 사람이라 큰 문제가 없어요. 항상 매도인을 중요, 파는 사람 보는 건데, 자, 이 매도인이 재산의 공동 소유인 경우가 있어요. 자, 공동 소유. 민법에서도 공동 소유권 배울 때 배우죠. 공동 소유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분 형태로 있는 거, 공유 지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유, 조합의 재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총유, 이거 뭐 종교 재산, 교회 같은 거, 그런 재산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 합유 같은 경우는 지분은 있는데 지분 처분이 자유롭진 않아.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 처분, 물론 공유도 공유물 전체를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지분만큼은 마음 놓고 처분해요. 합유 같은 경우는 합유물 전체를 처분할 때는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합유는 개인의 지분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다른 합유자의 또 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해야 처분이 가능한 거야. 근데 총회 같은 경우는 지분 자체가 없어. 이건 지분 자체가. 그래서 모든 사원 총회, 즉 그 총유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의를 해야 돼. 사원 총회에서 그거 어떻게 할지, 팔지 말지, 보존할지 결의한 대로만 돼요. 사원 총회 결의. 지분이 없다는 게. 자, 요 결의를 확인해. 즉 그래서 종중재산이 이런 개념이에요. 종중재산이 총유 개념이기 때문에 그 종중의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거기 대표자가 팔아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결의서가 있다면 더 좋고 결의서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원 총회 사람들이 우리가 결의했다 라고 증언하고 간접적으로 그게 증명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그때는 팔 수가 있는 거고, 이 결의가 없어, 증명도 안 돼, 그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기타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인데,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는 항상 거래당사자, 아까 갑과 을이 있잖아요. 갑에게도 한부 줘야 되고 을에게도 한부 줘야 되고, 공인중개사 자신이 사본을 보관하든가 원본을 보관하든가 보관을 해야 되니까 세 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 부를. 그리고 그 계약서 보존기간 5년. 워낙 중요하니까 제일 길어. 나머지는 3년인데 요거만 5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소식에 법정 소식은 따로 없어. 그렇지만 계약서에 안에 들어갈 필수적 기재사항, 반드시 써야 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거는 꼭 써라.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장은 쉽게 쓰되 항상 간단 명료하고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법률 용어로 쓰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갑을 매도인하고 을을 매수인해서 갑과 을은 이런 식으로 딱딱 간단 명료하게 문장이 나옵니다. 자, 오늘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39강 8 중개업 경영 및 중개 윤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요거는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여러분들 중개 실무에 임할 때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매도인을 중심으로 권리자 확인이라든가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등을 좀 주의해서 공부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